네, 그러면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국립대 컴퓨터과학과 3학년 유준호라고 합니다. 앞에 발표에서 편재식님이 너무 발표를 잘해주셔서 저는 거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들 그냥 이제 재미로 한 번씩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들 살아가시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뭐 쇼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채팅을 친다거나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거나 저희가 뭔가가 할 때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인터넷에 뭔가 할 때. 이게 다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자,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연결된 거죠. 클라이언트가 정보를 보내고 뭐 서버한테 정보를 받아오고 뭐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 클라이언트 서버, 이 컴퓨터 이 두 대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앱에서는 어떨까요? 앱에서의 그 로직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쿠팡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학교 다니는 텀블러가 없어가지고 텀블러를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텀블러를 주문하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메인에서 텀블러에 대해서 검색하니까 바로 자동 완성이 되죠. 텀블러 검색해서 밑에 있는 것 중에 얘가 좀 이쁜 것 같아가지고 뒤져보니까 위에 게 가장 괜찮은 것 같아서 얘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도 엄청 많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매하기. 그래서 그냥 밀어서 결제 싹 하면은 이렇게 결제가 바로 되는 모습. 엄청 뭐 1, 2분 사이에 엄청 빠르게 이루어졌는데 다시 PPT로 넘어가면은 자, 저희가 저기에서 1, 2분 사이에 일단 메인 화면에서 정보를 받아오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검색창에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키워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거. 그 다음에 그 검색어가 검색됐을 때 그 검색 결과가 보여지는 거. 그 기타 등등 뭐 이미지나 아니면 리뷰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완성되죠. 근데 이 정보들은 전부 다 서버에서 오는 겁니다. 서버와 통신을 해서 주고받는 과정인 거죠. 근데 아니 이렇게 어떻게 빨리 통신이 진행이 되는 거냐, 어떤 로직이 있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걸 잠깐 살펴보면은 제가 방금 그 결제하는 게 휴대폰에서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휴대폰에서 저희가 네.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음량이 좀 작은 것 같은데. 하나 둘 하나 둘. 네. 그래서 제가 와이파이로 주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061로부터 와이파이 신호가 오겠죠. 그럼 제가 결제 신호를 보냈어요. 그럼 061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학교 스위치랑 라우터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라우터가 뭐냐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라우터는 말 그대로 경로를 알려주는 녀석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쿠팡 서버가 서울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라우터는 이 통신사들이 라우터를 다 깔아놨기 때문에 뭐 어떤 길은 다 알고 있어요. 뭐 부산으로 가는 길, 울산으로 가는 길, 뭐 서울로 가는 길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쿠팡 서버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로 가는 길을 안내를 해주겠죠. 그럼 여러 개의 라우터들을 거쳐가지고 쿠팡 서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쿠팡 서버는 제 휴대폰에서 보낸 결제 정보를 받고 그 결제 정보에 대해서 응답하는 걸 보내주겠죠. 그럼 또 똑같이 통신사 라우터들을 거쳐가지고 제 학교를 통해서 제 핸드폰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일련의 과정들이 엄청 빨리 진행하게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국내는 선이 이렇게 많이 깔렸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 같은 이런 해외 같은 경우는 엄청 멀어서 통신이 안 되지 않냐, 이게 선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게 전 세계가 사실
다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다시피 저희 나라도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뭐 대만 이렇게 다 해저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하나로 인터넷망을 구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선이 다 연결돼 있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선이 모두 다 연결된 건 알겠는데 저희가 뭔가 통신을 할 때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 얘랑 A랑 B랑 통신을 한다고 했었을 때 A는 ABCD라는 언어를 쓰는데 B는 한글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는 거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과 관련된 게 이 HTTP와 HTTPS 프로토콜입니다. 이 HTT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로 이제 전송에 관련된 네트워크 정보에 대한 전송에 관련된 프로토콜인데 얘네들로 전부 다 통신하기로 월드와이드 웹상에서 얘네들로 통신하기로 미리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앱과 그 다음에 서버, 앱이랑 웹 아니면은 서버 얘네들끼리 통신할 때 다 이걸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얘로 통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이게 이제 킥 프로토콜은 무시해도 되고 저희가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 이거는 어플로도 생각하셔도 돼요. 어플이 만약 서버로 이제 HTTP 리퀘스트를 보냈어요.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은 서버가 거기에 대해서 레스폰스, 응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이 메서드들이 보이는데 내가 만약 서버로부터 정보를 가져올 거라 하면은 get 메서드를 쓰는 거고 서버로부터 정보를 보낼 거다. 그럼 포스트를 쓰고 내가 정보의 전체를 수정하고 싶다. 그럼 put 뭐 일부분만 수정하고 싶다. 패치 뭐 삭제하고 싶다. 딜리트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요청에 맞춰가지고 메서드들을 변경해 가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스위프트에서는 통신을 진행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URL 세션과 알모파이어, 모야. URL 세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애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고 알모파이어와 모야는 이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URL 세션은 기본 네트워킹 라이브러리로서 이제 추가적인 설치나 의존성 관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희가 엑스코드가 깔려 있다면 파운데이션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안 써도 되고 그냥 바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로우 레벨의 코드도 작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알모파이어 같은 경우는 URL 세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좀 더 코드가 얘네들을 보면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좀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사람들이 개발자가 알아보기 쉽게 간소화를 시키면 어떨까 해서 나온 게 이 알모파이어입니다. 이 알모파이어는 그 외에 간소화나 가독성이 좋아지는 것 외에도 뭐 파싱이나 인증 관련해서 다양한 기능들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야는 뭐냐? 모야 같은 경우는 이제 알모파이어가 하나의 그 얘를 좀 축약해주는 역할을 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케이스를 나눠서 추상화해주는 게 이 모야라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를 좀 더 템플릿화해서 재사용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어를 사용해가지고 케이스를 나눠서 이제 엔드포인트를 싹 정리해서 좀 더 얘보다 더 관리하기 편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데 기본에 하는 게 URL 세션이기 때문에 URL 세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RL 세션의 플로우를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모델을 생성을 하고 저희가 통신을 할 API 주소에 URL을 설정한 다음에 URL 세션을 생성을 하고 세션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걸 할지 태스크를 할당해 줍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시작하는 과정, 이 5가지의 플로우를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엔드 서버가 없다 보니까 백엔드 서버를 제가 이제 랜덤 API라는 걸 이용을 했어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얘한테 뭐 이런 식으로 랜덤 미점 이렇게 API 해서 얘 이 프로필에 대해서 이 3가지 정보를 이름과 이메일로 뽑아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맨이라고 이 백엔드들의 이 통신을 감시할 수 있는 그 테스트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저 주소에다 get 요청을 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에 보시면 제이슨이라고 보실 거예요. 제이슨 또 아까 저희가 HTTP처럼 통신 약속에 대해서 말했죠. 얘도 데이터 약속이에요. 데이터 제이슨이라는 데이터 형식으로 약속을 해서 백엔드랑 클라이언트가 이제 통신을 할 때 이런 데이터 형식을 가지겠다라고 해서 하는 제이슨이라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엔드로부터 결과물 3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저희 클라이언트도 이 정보에 대해서
받아와야 되잖아요. 이 정보를 받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모델을 생성을 해야 돼요. 왜 모델을 생성하느냐? 저희가 모델을 생성하지 않으면은 이 정보들이 어떤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받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나온 리설트 안에 네임이랑 이메일, 그 다음에 네임 안에 타이틀이랑 first랑 last 이런 정보들이 있다는 거를 다 모델을 똑같이 만들어 놔야지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유저 데이터를 우리가 리설트라는 결과는 아까는 3개를 뽑아왔지만 10개를 뽑아올 수 있는 것도 10개도 되고 100개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열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랜덤 유저라는 이 안에 이 네임이랑 이메일이 들어갔죠. 그래서 네임이랑 이메일 적어주고, 네임 안에는 저희가 타이틀이랑 first랑 last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요 밑에 것들은 테스트 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뒀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코더블하고 아이덴티피셜은 이제 저희가 코더블은 제이슨 형태에서 가공을 하기 위한 것이고, 아이덴티피셜은 얘를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모델을 하나를 생성을 했어요. 그 다음 해야 될 게 저희가 URL 설정과 URL 세션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URL 세션이라는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이 정보들을 받아오게 될 텐데, 그 뷰 모델에다가 그 정보들을 받아올 때 URL에 대해서 옵셔널을 검사를 하는 거죠. 옵셔널 검사를 해서 얘가 올바르게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세션을 할당을 해요. 근데 세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share 세션, ephemeral 세션, 그 다음 백그라운드, 디폴트가 있어요. 그래서 share 세션은 그냥 싱글톤으로 이루어져서 기본적인 통신 방법이에요. 근데 얘랑 또 비슷한 게 디폴트 세션이거든요. 디폴트 세션은 대신 이제 컨피규어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구상이 가능해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기본적인 녀석들이고, 이제 ephemeral은 이제 저희가 쿠키나 캐시 인증 등을 저장하지 않는다 사용을 했는데, 저희 사파리에 보면은 개인정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개인정보 모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저희가 갔다 와서 앱을 껐다 키면은 그 정보들이 사라져 있잖아요. 그런 걸 사용할 때 저희가 저런 세션을 사용합니다. 그다음 백그라운드 세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다운로드를 받거나 아니면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 앱이 꺼지더라도 저희가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백그라운드 세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단순히 그냥 정보만 주고받을 거기 때문에 shared를 사용해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리퀘스트에 대해서 아까 정보를 서버로부터 받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서드 and get을 할당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HTTP 헤더에다가는 이 컨텐츠 타입과 accept를 넣어줘서 헤더를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은 URL 설정과 세션 생성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태스크라는 걸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 태스크는 얘도 4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데이터 태스크, 업로드 태스크, 다운로드 태스크, 스트림 태스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데이터 태스크는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데이터만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게 데이터 태스크예요. 근데 이제 업로드 태스크랑 다운로드 태스크는 좀 더 업로드를 중심적으로, 다운로드를 중심적으로 하고 백그라운드 세션을 지원을 해요. 그리고 스트림 태스크는 우리가 뭐 1대1 채팅이라든지 아니면은 1대1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웹 소켓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게 저 스트림 태스크입니다. 저희는 근데 단순히 정보만 주고받을 거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태스크를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가져오죠. 그래서 데이터랑 레스폰스랑 에러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정보들이 들어있을지 안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얘네들을 다 옵셔널로 처리해서, 얘네들 제이슨을 저희가 서버로부터 받아오는 데이터의 타입은 제이슨 타입이잖아요. 제이슨 타입이니까 이거를 저희의 정보로 만들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디코드를 해줘야 돼요. 해석을 해서 저희 쪽으로 정보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된 정보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랜덤 유즈에 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을 때 통신이 다 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작성을 하고 함수를 실행한다 해도 통신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까지 했을 때 기본적으로 태스크는 이제 일시적인 서스펜디드 상태이기 때문에 얘들을 가져오더라도 이 리즘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멈춰 있는 상태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즘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코드들의 태스크를 실행해 준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태스크 시작을 하게 돼서 저희가 통신이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서버 데이터들을 이렇게 오른쪽에 다 가져오는 거. 사실 근데 요 값하고 요 값하고 달라 보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서버에서 보내주는 게 랜덤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 같은 정보를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URL 세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는데 알모파이어는 어떤 느낌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알모파이어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죠. 아까는 코드가 이렇게 엄청 많았었는데 그리고 얘가 좀 숨겨져 있는 느낌이죠. get 메소드 뭐 헤더들 따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 세션을 까보는 것도 따로 놔두고 했으니까 근데 얘는 거기에 비해서 좀 더 직관적이죠. 이 헤더에는 이러한 정보들을 담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져온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직관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개발자들이 알모파이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통신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니 그러면은 끝난 거 아닌가? 여기서 뭐 더 볼 게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왜냐면은 저희가 이 정보라는 게 통신을 한다는 게 뭐 어떤 사람은 저희 대한민국처럼 통신이 잘 되는 곳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 데이터의 크기가 텍스트처럼 그런 게 아니라 뭐 사진이나 동영상처럼 데이터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도서산간 지역에 살고 있어서 통신이 잘 안 된다 하는 경우 내가 이미지를 뷰에다가 가져와야 돼요. 저희가 지금 위에 뷰를 그리는 방식이 보시면은 풀핏 사진 지금 받아오진 않았지만 만약 사진을 가져온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용량이 좀 있어요. 용량이 좀 큰 사진인데 얘를 가져올 때 내가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이 페이지로 이 뷰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 뷰를 그리게 됐을 때 이 사진이 데이터가 오질 않았어요. 지금 그냥 받아오는 중인데 뜨지가 않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진이 안 불러와지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뭐 영상 같은 걸 본다 했었을 때도 영상에 버퍼링이 걸리면서 영상 자체 아예 안 떠버리면은 버퍼링 이런 것도 없고 다이어그램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영상이 아예 안 떠버리면 사람들이 막 답답하겠죠. 그렇다면은 저희가 버튼을 누르게 됐을 때 그렇게 바로 동작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버튼을 눌렀을 때 나중에 이미지가 보인다던가 아니면은 이미지가 다 로딩이 된 다음에 뷰를 그린다거나 이 둘 중 하나를 해야겠죠. 그거와 관련된 게 동기와 비동기입니다. 이 동기와 비동기는 이 카페의 예시로 보면 엄청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동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카페에서 주문을 해요. 손님들이 가가지고 사장한테 주문을 하는데 사장이 주문을 받자마자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카페가 점점 이 뒤에 주문들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주문이 끝나고 작업이 끝나야지 그 다음 주문을 받게 되는 거죠.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근데 비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 진동벨이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문을 받게 되고 이제 이 작업을 일단 대기를 시켜놓고 다른 작업들을 일단 받는 거죠. 다른 작업들을 받아가지고 이 작업들에 대해서 A가 먼저 주문했지만 B가 먼저 작업물에 대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 자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비동기예요. 그래서 동기와 비동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설명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 스위프트에서는 동기와 비동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해서 보시면은 이 RX와 콤바인 그다음에 async, await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뭐 dispatch queu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희가 스위프트 UI와 좀 더 잘 맞는 이 콤바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은 저희 콤바인이 이제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오퍼레이터, 서브스크립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퍼블리셔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값을 던져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값을 던져주고 서브스크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값을 받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퍼블리셔가 값을 던져주면 통신이 다 됐어요. 통신이 다 돼서 퍼블리셔가 완료됐어 하고 값을 싹 던져주면 이 서브스크라이버가 얘를 구독을 하고 있다가 얘한테 오는 값을 딱 받아가지고 통신 다 됐네? 그럼 얘 밑에 써져 있는 정보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퍼레이터는 뭐냐? 이 퍼블리셔가 던진 정보가 만약 네모난 공이었다고 칠게요. 근데 이 서브스크라이버는 동그란 공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얘는 중간에서 형변환을 해주는 거죠. 얘가 네모난 공을 던졌을 때 동그라미를 교체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거 이 서브스크립션은 뭐냐면은 이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리퍼가 이제 통신을 할 때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해서 서브스크리버가 이제 퍼블리셔에 대해서 구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퍼블리셔가 여기에 대해서 서브스크립션을 생성을 해줘요. 그럼 이 객체를 이 서브스크리버에게 전달을 해주고, 이 서브스크리버는 이제 만약 값을 전달받게 됐었을 때 이제 그 값을 서브스크립션에게 값을 요청하거든요. 정보가 있을 때. 정보가 있으면은 얘가 서브스크립션이 이 해당되는 정보를 이 서브스크리버에게 전달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 전달된 정보를 받고 서브스크리버가 인식을 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취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코드를 잘 짜는 게 아니라서 좀 보여드리면 부끄러운 코드가 되겠지만, 이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은 이제 백엔드가 이런 식으로 API 명세서를 작성을 해주거든요. 백엔드가 뭐 패스는 이렇게 되고, 메서드는 이런 걸 쓰고, 뭐 리퀘스트와 레스폰스는 이 안에 들어가면 제이슨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부 다 정의를 해둡니다. 이 정의해둔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저희 프론트들은 이걸 개발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뭔가 제가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알모파이어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알모파이어로 정보를 이제 그 뷰 모델에다가 함수를 아까 보셨던 URL 세션처럼 함수를 이렇게 착착착 만들어 나가는데 너무 가독성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얘를 관리할 때 갑자기 베이스 URL이 변경된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 베이스 URL이 변경됐을 때 하나하나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변경사항이 추가사항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작업해야 되는 것 자체가 너무 번거로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한 번에 관리했으면 좋겠다. 한 파일 4개 정도만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알모파이어랑 컴바인을 활용해서 정보를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베이스 인터셉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데이터 잠깐 물 한 모금만 먹고 하겠습니다. 인터셉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인터셉터에서는 이 HTTP 요청과 응답을 중간에 가로채서 이 헤더에다가 정보를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제일 처음에 보셨으면은 이 저희가 컨텐츠 타입이랑 엑셉트에 대해서도 정보를 넣어줬었죠. 아까 URL 세션에서도 그런 정보를 넣어줘서 얘네들 장착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터셉터를 이제 모든 녀석의 통신의 기본이 되는 녀석들은 헤더에 정보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얘 하나로 통일할 수 있게끔 저는 어댑트를 시켜서 작동하게 해줬고요. 그 리퀘스트 인터셉터에서는 어댑트 말고도 리프레시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업데이트할 수 있는 함수들을 제공을 해줘요. 저는 이제 어댑트만 필요해서 어댑트만 채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URL 세션에서 사용했다시피 이제 하나의 그 쉐어월드로 사용하기는 싱글톤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쉐어월드를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게 될 베이스 URL을 지정을 해줬고, 아까 만들어뒀던 인터셉터를 이렇게 장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통신에서 뭔가 에러가 났을 때 로그를 볼 수 있어야 되니까 로거도 장착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세션을 선언해줬어요. 그래서 얘를 사용할 때 그냥 저희가 URL 세션을 사용했던 것처럼 뒤에 그냥 이렇게 API client.shared.session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가장 기본적인 세팅을 해줬어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선언했으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그 API 명세서를 보고 이렇게 라우터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문서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었잖아요. 이메일 전송도 있고 회원가입도 있고 카카오 로그인도 있고 로그아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얘네들 하나의 함수들로 저희가 사용하게 될 테니까 얘네들 다 일단 케이스를 나눠줬어요.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뭐 이메일 유효성 검사를 하는 부분이나 뭐 회원가입을 하는 부분이나 얘네들을 다 어떤 저희가 파라미터를 받아올지, 어떤 파라미터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정의를 다 해두고, 그 다음에 이 URL에 대해 가지고 이 함수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엔드포인트도 다 작성을 하잖아요. 엔드포인트도 여기 보시면은 레지스터나 이메일이나 얘들 엔드포인트들 다 다르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 쉽게끔 이렇게 케이스로 다 지정해서 다 달아줬습니다. 다 달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해서 이 API마다 다 각자 역할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메서드 애들도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간편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다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받아왔던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뭐 그걸 인코드를 하든 디코드를 하든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파람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제이슨의 키 값과 동일한 값을 가지게 이렇게 다 할당을 해줬어요. 이렇게 다 할당을 해준 다음에 지금은 뭔가 조각조각 내줬잖아요. 엔드포인트 따로, URL 따로, 메서드 따로 이렇게 다 분류했던 녀석들을 하나로 나중에 합쳐주는 거죠. 이렇게 URL을 넣어주고 엔드포인트들을 달아주고 메서드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뭐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렸는데 뭐 HTTP에서는 또 폼 데이터를 받는 경우도 있고 쿼리 스트링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제이슨만 필요한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녀석들도 케이스에 나눠가지고 이제 폼 데이터를 받는 녀석, 쿼리 스트링을 받는 녀석, 그 다음에 그냥 제이슨을 인코딩, 디코딩만 하는 녀석만 이렇게 해서 딱 놔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많던 API들을 이 라우터 하나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넣을 수 있죠. 그래서 라우터 하나에 이제 딱 리퀘스트에 대해서 다 완성을 했어요. 리퀘스트에 대해서 완성을 했으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통신에 대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URL 세션처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통신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 샌드에 대해서 했다. 그럼 이메일을 받아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퍼블리셔, 값을 던지는 녀석이죠. 값을 던지는 녀석을 할 거다 하고 해주고 그 다음에 세션, 그 다음에 리퀘스트 아까 저희가 라우터에서 작성했던 녀석들 넣어주고 검사한 다음에 저희가 얘네들에 대해서 이 상태 코드를 준단 말이야. 서버에서는 제대로 통신이 됐으면은 200, 뭐 제대로 통신이 되지 않았으면 400. 그리고 뭐 오류 코드가 뭐 404일 때는 뭐 이메일 형식이 맞지 않다. 400번째일 때는 이미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약속을 해뒀는데 그 약속에 맞춰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정의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저희가 통신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럼 통신하는 것까지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값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얘가 받아오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쪽입니다. 이 저희가 뷰 모델에서 이제 저희가 패스, 서브젝트 얘는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정보를 쏴주면은 이제 실제 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싱크를 하고 있어요. 정보를 싱크하고 있어서 구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독을 해가지고 정보를 던져줬었을 때 받아올 수 있게끔 하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메일 샌드에서 이 API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만들어뒀던 녀석을 호출하게 되면은 얘가 컴플리션 완료가 됐었을 때 이 상태 코드를 확인하고 끝났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실패했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분류한 다음에 제대로 성공을 했었을 때 여기를 스위치를 탈출을 해서 이 정보에 대해서 성공했었으면 석세스를 샌드를 해주고 실패하면 에러를 샌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실제 뷰에서는 어떻게 받냐? 실제 뷰에서는 이렇게 받게 됩니다. 저희가 이 뷰 모델에서 샌드 이메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싱크를 하고 있어요. 에러에 대해서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석세스에 대해서 값을 받아들인다. 해서 만약 샌드 되고 통신이 완전히 끝나고 났을 때 이 해당 코드들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해당 코드들이 실행됐을 때 얘네들 값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에러가 났으면 에러에 싱크 되는 거고 성공을 했으면 성공에 싱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싱크를 해서 정보를 받아오는 것까지 저는 이런 식으로 통신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는 한 번에 정보를 담고 싶어가지고 설명이 좀 두루뭉술했었는데 사실 공부할 내용이 엄청 많아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열심히 정진해야 되고 다들 발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